안녕하세요. 송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새벽 2시 달리는 버스 안에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잠든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독서등을 켜두고 책을 읽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과 딱 마주쳤습니다.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고 조용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것을 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도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마치 제가 거기 있을 줄 알았다는 듯이 저는 그 눈빛에서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이상한 박자로 뛰었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심장 소리를 낸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흘러가고 버스는 달리고 저는 그 눈빛 안에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분 때문이 아니라 오랜만에 제 심장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 새벽 2시에 혼자 버스를 타고 모르는 사람의 눈빛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생각이 꼬리를 물었고 제 기억은 저도 모르게 까마득한 시간 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그 집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공국을 끓이고 며느리 눈치를 보며 반찬을 싸주던 이름도 없이 그저 누구 엄마로만 불리던 존재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에는 제가 돌아갈 자리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스스로 그 자리를 지워버렸습니다. 30년을 넘게 닦고 광내며 지켜온 그 집 거실 바닥이 오늘 밤엔 왜 그리도 날카로운 얼음판처럼 느껴졌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자식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짐승처럼 보일 때 말입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욕심 버리고 명예 넘겨줘요. 그게 엄마한테도 편해. 큰아들의 그 무심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맴돕니다. 마치 제가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제 앞날을 멋대로 재단하고 치우려 들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부엌으로 숨어들어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속 불덩이를 끄기엔 물 한 대접이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명절이면 거창하게 상을 차려내고 자식들이 남기고 간 음식을 며칠씩 데워 먹으며 저는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부모의 숙명이고 그게 내 인생의 완성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그들이 먹다 남긴 찌개 냄새 속에 파묻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에 의지해 잠드는 밤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남편이 3년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이 넓은 아파트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24평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연금,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말하더군요. 엄마, 혼자 있으면 적적하니까 우리랑 합쳐요. 그 말이 효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큰아들네로 들어가 보니 저는 집 지키는 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손주들 뒤치다꺼리에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 퇴근 시간 맞춰 저녁상 차려놓고 나면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대신 어머니, 오늘 반찬이 좀 짜네요 라는 며느리의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제 방은 창고인지 방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좁고 답답했습니다. 결국 저는 6개월 만에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집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밤이면 저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고독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다들 자식 자랑, 손주 자랑뿐이더군요. 그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혜숙이 너는 참 좋겠다. 아들이 저렇게 잘 나가니.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목소리가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잘 나가는 아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제 생일조차 깜빡해서 전화 한 통 없는 걸요. 그러던 제가 새벽 버스를 타기 시작한 건 순전히 불면증 때문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무작정 집을 나섰고 발길 닿는 대로 간 곳이 터미널이었습니다. 새벽 2시 강릉으로 가는 버스. 그 안에는 저처럼 잠 못 드는 영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장에 물건하러 가는 상인들, 휴가를 떠나는 젊은 연인들, 그리고 이름 모를 슬픔을 안고 떠나는 사람들. 그 소란스러우면서도 차분한 공기가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바다를 보고 오면 마음이 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제 울음을 대신 울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서너 번 새벽 버스를 탔을 무렵 저는 그분을 처음 보았습니다. 늘 베이지색 면바지에 깔끔한 체크무늬 남방을 입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었을까요? 머리는 희끗했지만 등은 꼿꼿했습니다. 늘 책 한 권을 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든 시간에도 독서등 하나에 의지해 정독을 하시더군요. 저는 멀리서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저분도 나처럼 집안의 그림자로 살다가 도망쳐 나온 걸까? 그 호기심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엔 그분을 볼 수 있을까? 이번엔 어떤 책을 읽고 있을까? 제 메마른 일상에 작은 파동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3번째 버스를 탔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차 안이 몹시 추웠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타고 등줄기까지 파고드는데 저는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치고 나온 터라 자꾸만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자리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그분이 뒤를 돌아보더니 아무 말 없이 무릎 위에 얹어두었던 얇은 담요를 제 쪽으로 밀어주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분은 그냥 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건네진 그 담요가 어쩌면 제 생애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만 붉힌 채 담요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62년 인생에 이런 심장 박동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딘가 서럽기도 했습니다. 처음 말을 섞게 된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멈췄을 때 그분이 자판기 앞에서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동전이 걸렸는지 기계가 먹통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주머니에 있던 500원짜리 2개를 넣어주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기계가 가끔 심통을 부리나 보네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분은 놀란 듯 저를 보더니 이내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겠네요. 그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우리는 휴게소 벤치에 앉아 처음으로 통성명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진우, 평생 교직에 계시다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5년 전 아내를 사별하고 홀로 지내신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매주 금요일 새벽 버스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통로 쪽, 저는 창가 쪽. 덜컹거리는 버스가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 우리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 이야기는 한 번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저도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좋아하는 계절, 살고 싶은 동네, 어릴 적 즐겨 먹던 음식,
그분은 어린 시절 충청도 시골에서 메기를 잡던 이야기를 하며 환하게 웃었는데 그 웃음이 얼마나 소년 같던지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웃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차 안이 완전히 고요해진 새벽이었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혹시 바다 보러 가십니까? 아니면 바다 앞에서 누군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가십니까? 아무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친구들도 저는 한참 만에 겨우 대답했습니다.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분은 더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창밖 빗속을 함께 바라보셨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대관령 고개를 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차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옆으로 쏠렸고 그분의 팔에 제 어깨가 닿아버렸습니다. 황급히 몸을 바로 세우며 죄송해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분은 괜찮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버스가 다시 한번 크게 기울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손이 제 손 위로 내려왔습니다. 살며시 그러나 분명하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잡겠다는 말도 괜찮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손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등 위로 온기가 번지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따뜻해서였는지 너무 떨려서였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분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창밖을 보았습니다. 대관령의 깊고 푸른 산자락이 어둠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버스는 달렸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내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아니, 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손을 덮고 있는 그 몇 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이상하게도 저는 그 빛이 고마웠습니다. 눈물을 숨길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버스가 강릉에 도착하지 않았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힌 손을 살짝 더 쥐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이런 감각을 잊고 산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제 메마른 일상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물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찾아올 때쯤 집안의 공기는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자주 집을 비우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자 자식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엔 연락도 없던 딸애가 갑자기 찾아와 제 화장대를 뒤지더군요. 엄마, 요즘 어디 나가? 화장품이 다 새 거네. 옷도 평소 안 입던 걸 사고. 딸아이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르는 아이를 취조하는 선생님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냥 동네 친구들 만날 때 입으려고 산 거야라고 얼버무렸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왜 내 돈으로 옷을 사고 화장을 하는 걸 자식에게 변명해야 하는지 서글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균열이 생겼습니다. 진우 씨와 문자를 주고받던 제 핸드폰을 며느리가 우연히 본 것입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제 아파트 시세를 묻더니 요즘 사기꾼들이 노인들 꼬셔서 재산 뜯어가는 일이 많대요라는 기사를 공유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건 제 아니가 아니라 제가 가진 이 아파트라는 걸 너무나도 명확히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그들은
노망 혹은 사기로 치부했습니다. 제가 느낀 설렘과 온기는 그들에게 그저 위험한 낭비일 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을 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도 엄마, 요즘 정신 어디다 두고 살아? 간이 하나도 안 맞잖아라는 핀잔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는 아이들의 등 뒤로 싸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제 집에서 이방인이 되어갔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혜수가, 이게 끝이 아니야.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야. 갈등의 도화선은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터졌습니다. 제 환갑 잔치 때 모아두었던 비상금 통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인데 큰아들이 제 허락도 없이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제가 따져 묻자 아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그 영감탱이한테 다 갖다 바치려고 그랬어?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새벽마다 버스 타고 강릉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들의 입에서 나온 영감탱이라는 말에 제 뺨을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고결한 만남을 아들은 그렇게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감추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내 돈이야.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비웃었습니다. 엄마가 번 돈이야?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이지. 그건 우리 몫이기도 해. 정신 차려요. 치매라도 온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제 집에서 감금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핸드폰을 뺏으려 들었고 집 번호키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자식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었는데 돌아온 건 치매 환자 취급과 재산 탈취였습니다. 진실의 조각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추악했습니다. 우연히 거실에서 잠이 든 척하다가 들은 아들 내외의 대화는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자기야, 어머니 아파트 빨리 처분해야 돼. 저러다 그 영감한테 혼인신고라도 당하면 우린 국물도 없어. 일단 요양원 알아봐 놨으니까 다음 주에 강제로라도 모시고 가자. 며느리의 그 조용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요양원, 저를 산채로 무덤에 넣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배신의 전모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어머니로 보는 게 아니라 현금화해야 할 담보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우 씨를 만나는 걸 방해한 건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상속권을 방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망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이들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 예방접종 날짜는 다 기억하면서 정작 제 무릎 통증은 참아 넘겼던 날들, 맛있는 고기는 아이들 접시에 놔주고 저는 뼈에 붙은 살점이나 갉아먹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희생이 결국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입장권이 되어 돌아오다니요. 마지막 한계선은 바로 어제였습니다. 아들이 변호사라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이라는 서류를 제 앞에 들이밀더군요. 제 인감도장을 억지로 찍게 하려는 아들의 눈빛은 광기에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찍으면 편해져. 우리가 다 관리해 줄게. 그 가증스러운 다정함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나는 평생 이들의 노예로 살다가 이름도 없이 죽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데도 안 간다. 그리고 내 물건에 손대지 마라. 아들은 처음 보는 제 섯을 퍼런 기세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가래침을 뱉듯 쏘아붙였습니다.
두고 봐. 엄마가 선택한 거야. 쾅 닫히는 방문 소리와 함께 제 인생의 한 장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가 깊게 잠든 새벽 1시,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분노는 어느새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안방 금고를 열었습니다. 아들이 가져간 통장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제 이름으로 따로 묶어둔 비자금 증서와 폐물들이 아직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챙겨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아들 내외가 제게 퍼부은 폭언과 요양원, 강제 이송 공모를 모두 핸드폰으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핸드폰을 뺏으려 할 때를 대비해 구형 핸드폰 하나를 더 구해 숨겨둔 덕분이었지요.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 파일들을 변호사 친구를 둔 진우 씨에게 미리 전송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실질적 처리였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아들 내외가 출근하자마자 미리 연락해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이 집은 이미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놓는 조건으로 당일 계약이 가능한 매수자를 찾았습니다. 운 좋게도 바로 옆 단지에 살던 젊은 부부가 집을 구하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가계약을 마쳤습니다. 인감도장? 아들이 가져간 건 예비 도장이었습니다. 진짜 도장은 제가 항상 목걸이 펜던트 뒤에 숨겨가지고 다녔거든요. 아이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회사와 딸의 시댁 식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제 환갑 기념 가족 식사라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아이들은 의심 없이 모였습니다. 아마 제가 드디어 재산을 넘겨주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했겠지요. 식사가 무르익었을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태블릿 PC를 꺼내 그들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틀었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넣고 아파트를 팔자고? 그게 너희들이 말한 효도니? 식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안색은 흑빛이 되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는 제 눈을 피하며 벌벌 떨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판 집의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집은 오늘 팔렸다. 잔금은 이미 내 계좌로 들어왔고 너희들이 탐내던 그 돈은 전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단 내가 죽기 전까지 생활비로 쓸 만큼만 남겨두고 말이야.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도 우아한 복수였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기다려온 유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달려들어 제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진우 씨와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당당하게 웃었습니다. 최후의 일격은 바로 나의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진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앞으로 남은 생을 함께할 동반자다. 우리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어. 아이들은 경악했습니다. 엄마 미쳤어?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천박한 욕설조차 이제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제 승리를 알리는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예약해둔 택시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서울의 매연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진우 씨가 제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혜숙 씨. 이제 우리 바다로 갑시다. 그 한마디에 제 평생의 한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강릉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아담한 집을 얻었습니다. 아침이면 파도 소리에 잠을 깨고 낮에는 텃밭을 일굽니다. 저녁에는 진우 씨와 손을 잡고 해변을 걷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혜숙 씨, 이 바다가 우리 둘 것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냥 잡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식들은 한동안 집 앞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전화를 수백 통씩 해댔지만 저는 번호를 바꿨고 변호사를 통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지갑이라는 걸 알기에 지갑을 닫아버린 이상 그들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오로지 저 자신입니다. 62세,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 나이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삶을 시작한 기분입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저는 저에게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부모 또한 자식의 수단이 아닙니다. 평생을 다 바쳐 키웠어도 돌아오는 것이 배신이라면 그 인연을 과감히 끊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외로움이 무서워 이기적인 자식의 그늘 밑에서 시들어가지 마시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엄마로만 살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여자이며 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독립적인 인간입니다. 새벽 버스는 끝났지만 제 앞에는 눈부신 아침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뜨거운 해방의 순간이 찾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이에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쪽에 조용히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마다의 시간을 견디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해내셨습니다. 저는 송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